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책 읽고 싶은 영원한 청년 피터입니다. 2021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월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년에 계획하고 목표로 하신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이 만족스럽지 못했다면 2월부터는 꼭 다시 파이팅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을 책은 김수현 작가님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입니다. 이번 주말에 서점에 갔는데 김수현 작가님의 책이 4년 만에 출판되었더라고요. 제목은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인데 이 책을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먼저 지금의 김수현 작가님을 읽게 해준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인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를 먼저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서 보니까 이 김수현 작가님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를 나의 인생책이다. 내가 정말 인상 깊게 읽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많더라고요. 2016년에 출판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랑받는 것을 보면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이한 게 이 작가님이 디자인을 전공하셨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일러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책을 읽다가 뒷부분에 일러스트가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도 더 이해가 잘 가고 더 보는 재미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 간단한 작가 소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슈퍼 히어로를 꿈꿨다. 그리고 지금은 세상이 아니라 나를 구하는 것이 먼저인 어른이 되었다. 애매한 나이, 애매한 경력, 애매한 실력, 애매한 어른으로 자란 우리는 모두 어른을 연기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책은 현재를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에게 전하는 위로와 응원을 담고 있다. 무엇이 정답인지 알 수 없는 세상살이, 누구도 흉내내지 않고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전한다. 더 단단하고 밀도 높은 위안과 응원에 담긴 김수현의 4번째 그림 에세이가 당신과 함께한다. 평범하지만 아름다운 우리 보통의 존재를 위하여.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도 어른으로 살아가는 것은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어른답게 살고 있는 건가? 누군가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너는 어른답게 잘 살고 있는 거야. 방법이라도 알려주면 좋을 텐데 말이죠. 애매하고 불안하고 확신이 들지 않으면 그냥 나답게 사는 게 정답이다 라고 작가님은 말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나답게 사는 게 정말 중요한데 나다운 게 뭘까요?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나답게 살 수 있을까? 작가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총
6개의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나의 삶을 존중하며 살아가기 위한 리스트,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리스트, 불안에 붙잡히지 않기 위한 리스트, 함께 살아가기 위한 리스트,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리스트, 좋은 삶,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한 리스트. 저는 이 중에서 제가 여러분께 가장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을 것. 대학을 갓 졸업했을 무렵 나는 한 회사에서 인턴을 했다. 내가 처음으로 배정된 팀에서 만난 주임은 나를 하인처럼 대했다고나 할까? 갑질이 적당할 듯. 자기 앞에 있는 모니터를 10cm 옮기는 것도 나를 시켰고, 사소한 실수만 해도 나 엿먹여? 라며 면박을 줬다. 사회생활이 처음이었고 모든 게 평가 대상이었던 인턴 신분의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저 이 집단에 가장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며 호모 인턴스 시절을 보냈다. 그렇게 인턴십을 마치고 한참이 지난 어느 날, 잠자리에 드는데 갑자기 그 선배 생각에 분한 마음이 일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참을 수 없었던 건 그녀가 나에게 한 행동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표정 한번 구기지 않은 나 자신이었다. 큰 권한이 있던 것도 아닌데 대단한 권력이라도 지닌 듯 구는 그녀에게 나는 단 한 번도 꿈틀하지 못했고, 그런 나의 태도는 그녀가 나를 점점 더 하대하게 만들었다. 좀 다른 경우이긴 하지만 민주화 운동을 하다 고문을 당했던 사람들이 과거를 떠올릴 때 가장 괴로운 건 그때 겪은 고통이 아니라 고문관에게 잘 보이려 했던 자기 자신의 비굴함이라 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잘못은 아니지만 사람의 자존감에 치명상을 끼치는 건 부당한 대우 자체보다 부당한 대우에 굴복한 자기 자신인 거다. 그러니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은 이에게,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이에게 친절하려 애쓰지 말자. 상황을 바꿀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그들에게 비굴해지지는 말자. 저열한 인간들로부터 스스로의 존엄함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에겐 최소한의 저항이 필요하다. 떳떳한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낄 것. 어릴 적엔 성공시대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일대기를 보여주는 방송이었는데 매주 인물이 바뀌지만 그 이야기의 서술은 언제나 동일했다. 과거의 비참한 현실과 현재의 성공을 대비시키고 엄청난 노력과 불굴의 의지가 그 간격을 메운다. 그걸 보고 있노라면 아무리 힘든 환경이라도 노력으로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어른이 되어 생각해보니 그건 능력주의의 시작이었다. 개인의 능력과 노력만 있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자기계발서 같은 이야기. 하지만 현실에서 능력과 노력은 성공의 마스터키가 아닌 여러 요인 중 하나일 뿐이다. 게다가 과거에 그러한 성공 신화가 가능했던 건 그때는 한국이 고성장 시기였고 다들 지질이 못 살아서 개인 간 자본의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개인이 계층을 이동할 기회를 찾기 어렵고 공정한 능력주의의 전제 조건인 기회의 평등은 지켜지지 않은 채 부모의 자산, 배경, 계층에 이어달리기가 진행 중이다. 물론 노력이 경시될 수는 없으나 운과 환경과 같은 비능력적인 요소가 많은 것을 좌우하고 노력만으로 큰 성공을 거둔 이가 있다 해도 소수의 예외가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노력은 능력, 능력은 성공이라는 등식은 게으름은 무능, 무능은 가난이라는 등식으로 자동 연산되어서 가난의 이유를 노력이 부족한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차별과 계급을 정당화한다. 무한한 기회가 열려 있는데도 가난한 것은 너의 탓이니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가난하면 쪽팔리다. 그러니 가난해 보이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히말라야를 등반하는 것도 아닌데 학교엔 노스페이스나 케이트 주문 입구 가야 가오가 살고 부녀회에선 비싼 아파트처럼 보이기 위해 아파트 이름을 영어로 바꿔야 한다는 촌극을 벌인다. 기회가 평등하지 않는 한 능력주의는 허구일 수밖에 없음에도 성공시대와 자기계발서가 심어놓은 왜곡된 능력주의는 우리를 부자인가 아닌가 하는 결과값에 맞춰 우쭐함과 부끄러움 사이 어딘가에 놓이게 했다. 하지만 막상 주변을 둘러보면 그저 운이 좋아서 혹은 상속받은 자본으로 부를 이룬 부자가 한둘인가, 가난하지만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이웃이 한둘인가, 과정은 스킵한 채 편법을 저지르고 약자를 착취해도 돈이 많은 부자는 당당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어도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이 부끄럽다면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닐까? 가난하다 해도 삶에 최선을 다했고 떳떳하게 살아왔다면 그 삶에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 세상에는 부끄러워해야 할 부가 있듯이 떳떳한 가난이 있다. 보통의 존재로 충분히 행복할 것. 어린 시절 차를 타면 언제나 해가 나를 따라온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언젠가 세일러문 정도의 마법 소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다. 물론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생각을 계속한다면 중증의 과대망상 판정을 받기 딱 좋을 것이다. 그래도 나이를 먹으면 악의 무리로부터 세상을 구하는 영웅은 아닐지라도 어딘가 특별한 어른이 되어 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현실의 나는 평범한 어른으로 자라났다. 화려한 삶도 아니며 무한의 자유를 누리지도 않는다. 여전히 소고기는 마음껏 사먹기 어렵고 좁은 생활 반경 속에서 멋없는 일상은 반복된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평범한 어른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지점. 어린 시절 내가 품었던 이상을 떠나보내는 지점. 어른의 사춘기는 그 지점에서 오는 게 아닐까? 물론 그 순간이 슬프고 씁쓸하기는 하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환상과 기대감에서 벗어나 특별하지 않은 보통의 존재로서의 자신의 삶을 꾸리는 것. 어른의 숙제란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앞으로도 세일러문이 돼서 지구를 구할 일도 소로본 대학의 교수가 될 일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나의 동창들이 내 소식을 듣고 배가 아파 복통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친척들이 가문의 영광이라며 나를 우러러보는 일도 아니다. 대신 내겐 쓰고 싶은 글이 있고 조금 더 잘 해보고 싶은 그림과 디자인 일이 있다. 가족과 시간을 더 보내고 싶고 수영을 배워서 바다에서 마음껏 시간을 보내고 싶고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며 나의 세계를 확장하고 싶다. 내 삶에는 많은 제약이 있고 보장된 것은 없지만 특별하지 않은 보통의 삶에도 허락된 많은 것들이 있다. 어른의 사춘기는 자신의 평범함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을 채울 수 있을 때 종결되는 것이며 우리는 그 순간 진짜 어른이 될 것이다. 나다운 삶을 찾을 것.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이 너답지 않게 왜 이래? 라고 말하면 여자 주인공은 도끼 눈을 하고 이렇게 대답한다. 나다운 게 뭔데? 그러게나 말이다. 나답게 살아야 한다는 건 익히 들어 알겠는데 나다운 게 뭔지 도통 알 수가 없다. 왜 우리는 나다운 게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할까? 심리학자 제임스 마샤는 자아 정체성의 성취 정도에 따라 정체성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그 4가지 유형은 성취, 탐색, 폐쇄, 혼미 정체성인데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대다수가 낮은 정체성 지위인 폐쇄 지위에 놓여 있었다. 폐쇄주의란 기존의 사회가치 체계를 그대로 순응하고 전념한 유형인데 이론에 따르면 이 지위가 낮은 정체성에 있는 이유는 위기의 부재에 있다. 인생에 위기가 없었다니 뭔 소리인가 싶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위기란 보이스피싱을 당하거나 소개팅녀 앞에서 카드 승인이 떨어지지 않는 일이 아니라 목표, 가치, 신념에 대하여 자문하며 투쟁한 적이 없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투쟁하지 못했을까? 이는 자신에 대한 탐색과 자문의 과정을 권하지 않는 사회 문화에서 시작됐다. 과거 우리의 핵심 도덕이었던 유교에서는 개인은 주변 환경과 관계 속에서 상호 의존적인 존재였다. 개인의 정체성은 역할에 따라 결정되었고 자문과 탐색보다는 주어진 역할의 도리를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했다.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상에 맞추는 것을
아름다운 삶이라 여긴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신만의 삶의 방식과 철학을 세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부모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사는 것에 더 익숙하다. 그 결과 많은 이들이 자신의 신념과 철학은커녕 자신에 대한 윤곽선도 그려내지 못하고 좌소서 대신 자소서를 쓰게 된다. 그리고 이 상황을 끝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보다 결정적인 문제는 지독한 의존심에 있다. 어린 시절, 너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른을 따라야 한다는 말은 아이가 나약하고 열등한 존재임을 각성시켰다. 많은 부모는 아이의 나약함과 열등함을 이유로 자율성을 허락하지 않으며 아이가 어른이 되는 과정을 빼앗았다. 과정 없이 어른이라는 결과만 남은 이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 내리는 것을 두려워하기에 나이를 먹어서도 멘토를 찾아다닌다. 그러나 해민스민도 한비아도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지 못한다. 나답게 산다는 것은 경험과 탐색 속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법을 익히는 일이다. 프리랜서가 된다고 해서 나다운 것이 아니고 특이한 취향을 가졌다고 해서 나다운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삶을 일구는 것이 나다운 삶이다. 그 시작을 위해선 당신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당신에 대한 글을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가치를 실현하며 살고 싶은지, 무엇에 행복해지는 사람인지, 나는 남과 어떻게 다른지 자기 감각을 찾자. 물론 많은 양의 지성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의존심을 버린다는 게 두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고민과 위기의 순간이 지났을 때 비로소 스스로가 신뢰하고 존중할 수 있는 나다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 개인의 취향을 갖출 것. 예전 남자친구는 아트센터에서 하는 공연 티켓을 정기적으로 구매해 관람하길 좋아했다. 대부분 해외에서 초청된 공연으로 현대무용이나 행위예술 같은 공연이 많았는데 그는 여자친구인 내가 함께 가길 원했다. 하지만 나는 몇 번을 가도 플라멩고 공연을 제외하곤 재미가 없었다. 팸플릿을 읽어봐도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안 됐고 비싼 공연이라 해도 집에서 책을 읽는 편이 내겐 더 좋은 문화생활이었다. 그래서 내 취향이 아닌 것 같으니 이제 다른 사람과 가라고 했다. 이건 예술 공연의 가치를 폄하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누군가는 현대무용을 보며 감탄하고 누군가는 원피스 피규어를 보며 감탄하고 누군가는 HBO의 왕자의 게임을 보며 감탄한다. 어떤 이들은 취향의 고하를 나누고 같은 취향을 강요하는 실수를 저지르지만 취향의 차이는 우열의 증거가 아니며 강요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다.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취향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자기 감각에 솔직해져야 한다. 타인의 평가나 시선을 강요받거나
SNS에 인증하기 좋은 것을 쫓아다녀서도 안 된다. SNS에 인증하기 좋은 것을 쫓아다녀서도 안 된다. 자신의 취향을 깊이 느끼기 위해 안목을 키우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취향 자체는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다. 나는 공연보다는 전시가 좋고 슬픈 영화보다는 유쾌한 오락 영화가 좋고 스테이크와 와인의 조합보다는 돼지갈비와 비냉의 조합이 좋다.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건 자기소개서 치밀하네.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건 자기소개서 치밀한에 적어낼 그럴듯한 취향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개인의 취향일 뿐이다. 삶의 먹과 낭만은 그곳에 있다. 힘이 들 땐 힘이 든다고 말할 것. 나는 힘들다는 말을 잘 하지 않는 타입이다. 남에게 힘들다고 말하지 않을 뿐더러 스스로도 힘들다고 잘 생각하지 않는다. 말하고 나면 더 힘들 것 같아서 늘 괜찮다고 했다. 그런데 이렇게 힘이 들어도 힘들지 않은 척 감정을 묶어두면 자신에 대한 감각은 무뎌진다. 그 무뎌진 감각은 다른 감정들도 무디게 만들고 스스로가 한계점에 부딪히는 것도 모른 채 착취되는 자신을 방치하게 된다. 그렇기에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상황은 변함없더라도 힘이 들면 힘들다고 투정 부려야 하고 못 버티겠으면 잠깐은 멈춰설 줄 알아야 한다. 언제나 괜찮다며 마음을 다잡을 수 없고 늘 강한 사람일 수도 없다. 그러니 인생에 설치해야 할 액티브 X가 너무 많을 때, 책임감에 익사할 것 같을 때, 집에 돌아온 순간 눈물이 날 때, 나도 이제는 힘들다고 말하라. 견디기 버거운 희생은 자기 학대일 뿐이다. 조금은 이기적이어도 괜찮고 조금은 무책임해도 된다. 책임감을 논하며 질식할 때까지 스스로를 방치하는 것만큼 자기 자신에게 무책임한 일은 없다. 그런 의미로 졸라 힘들었습니다. 불안하다고 무작정 열심히 하지 말 것. 생각해보면 나는 대학을 졸업한 뒤 꽤 많은 것을 하며 열심히 살았다. 공모전에서 수상도 했고 돈을 내고 이상한 단체의 리더십 프로그램에도 참여했고 서포터즈가 되는 일들도 찾아다녔다. 지나고 보니 지금 내 일엔 전혀 도움 안 되는 것들을 참 열심히 했다. 물론 세상에 쓸모없는 경험이 어디 있으랴. 스티븐 잡스가 타이포그라피를 배워둔 것이 훗날 애플 디자인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니더냐. 하지만 시간은 무한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전문적인 영역이 있어야 부수적인 경험도 빛을 보는 거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도태되는 것 같은 세상에서 살기에 뭐라도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아서 뭐라도 하고 거기에서 안도감을 얻는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쓸 수 없는 어설픈 중국어 실력과 어떤 자격도 증명하지 못하는 허술한 자격증과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 활동들로는 삶의 무엇도 보장되지 않으며 그 안도감은
쉽게 증발한다. 세상에는 우리의 불안을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도처에 널려 있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면 현혹되는 법이다. 그러니 단지 열심히 살아가는 자신을 증빙하기 위해, 사람들의 무리 안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불안에 쫓겨 열심히 하는 건 그만두시라. 대신 원점으로 돌아가자. 당신의 삶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목적을 세우고 방법을 찾자. 당신의 목적을 충분히 의식하고 실천하는 것. 안도감이란 그곳에 있다. 지금의 관계에 최선을 다할 것. 10대에서 20대로, 그리고 다시 30대로 넘어오며 나의 친구 리스트는 몇 차례 개편이 있었다. 한결같이 높은 랭킹을 차지하는 친구도 있고, 이제는 멀어져 연락처조차 사라진 친구도 있으며, 새롭게 인연을 맺어 많은 부분을 공유하게 된 친구도 있다. 지나온 관계들을 곱씹어 생각하면 언제까지 장수할 것 같던 우정이 조기 종영을 맞이할 때 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과 함께 불안함이 든다. 과거의 나는 왜 더 성숙하지 못했을까? 지금의 나는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 하지만 생각해보면 상대방에게도 한계가 있었듯이 나에게도 한계가 있었을 뿐이고, 살며 맺은 모든 관계를 누적시키며 살 수는 없기에 연약한 관계는 마모되어 사라졌을 뿐이다. 우리가 특별히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알고 보면 우정의 종류는 누구의 삶에나 일어나는 보편적인 일이다. 그러니 떠나간 관계에 대해 스스로를 지나치게 탓하지도 남겨진 것에 겁먹지도 말자. 대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자. 지금의 나와 닮은 새로운 친구를 만나자. 당신이 누군가가 필요하듯이 누군가도 당신을 필요로 하며, 완벽하지 않은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기대며 살아간다. 그린라이트가 켜졌다면 직진할 것. 우리는 종종 마음에 두고 있는 상대의 심중을 해석해 그린라이트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상대에게 연락하지 않는다 라는 한 가지 행동조차, 하나, 손가락이 부러졌다. 둘, 아웃 오브 안중이다. 셋, 중요한 일을 앞두고 매우 바쁘다. 넷, 먼저 연락이 오길 기다리고 있다. 등의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한 가지 경우로 판단하기엔 언제나 사람 바이 사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다. 그렇기에 어떤 연애 고수의 조언도, 타로카드 아줌마의 호언 장담도 상대의 진심을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그 사람의 그린라이트 여부를 알고 싶다면 가장 적절한 질문은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이다. 그 질문의 대답으로 나는 그 사람이 좋다 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전진해야 할 진짜 그린라이트가 될 것이다. 사랑도 되면 한다쯤의 생각으로
안전거리 확보에만 열을 올린다면 겁쟁이에게 사랑은 너무 과분하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김수현 작가님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를 일부분 읽어보았습니다. 감성 에세이를 읽다 보면 가끔은 이거 너무 뻔하다 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요. 물론 이러한 각박한 상황에서 우리는 그 뻔한 위로도 필요하고 그러죠. 예, 우리에겐 그러한 위로도 필요해요. 하지만 이 책은 확실히 아주 뚜렷하게 작가님의 색채가 느껴지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수도 있지만 저는 작가님이 뭔가 잔다르크 같다고 할까요?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응원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존재 말이에요.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따뜻한 위로를 전달했을 거라 생각하며 네, 저는 다음 주에 다른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밤 되세요.